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스물두 살의 퍼스트 레이디. 부지런하는 새가 신선한 먹이를 얻는다. 이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나는 게으른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자는 원칙으로 일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한 건의 민원이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이 편해진다고 믿었다. 거센 파도에 앞서서 나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22살의 나이에 나는 어머니 대신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장례식을 치른 지 불과 엿새 뒤 나는 가슴에 상장을 단 채 예정되어 있던 영부인배 쟁탈절 배구대회에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참석했다. 울먹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 자리는 인간 박근혜가 아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처음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의 죽음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 유학 후 강단에 서겠다는 내 꿈은 아득히 멀어졌다. 이는 어쩌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학 시절 묘한 꿈을 꾼 적이 있다. 그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꿈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서 남았다. 성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였다.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서 사람들과 같이 등대 밑에 피해 있는데 그 순간 장면이 확 바뀌면서 태양이 비치고 탄탄대로가 펼쳐졌다. 길 너머 언덕에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시뻘겋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었다. 그 꿈을 꾸고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파랗고 아름다운 고리에 둘러싸인 천체가 내 주위를 맴돌았다. 고리는 돌면서 점점 내게로 다가왔다. 그 천체의 총천연색의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이 꿈은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당시 일기장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고 적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을 할 텐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칠 거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 삶을 그 꿈과 꼭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끔 그 꿈과 어머님의 죽음, 달라진 내 인생의 한 지점이 맞물려서 떠오르곤 한다. 나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청와대에 들어온 수백 건의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낙후된 환경, 영세한 기업,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주요 업무였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다. 업무가 밀려 있을 때면 시계바늘을 고정시켜 두고 싶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하루 5시간으로 잠을 줄였다. 12시에 지침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중요한
해외 기빈의 방문에 있을 때면 준비가 까다로워 그마저도 잠시 자기가 힘들었다. 입술이 부르트고 항상 미열을 안고 살았다. 아파도 아파할 시간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뉴스를 듣고 대통령의 하루 일정을 점검한 뒤 나의 하루 일과를 살폈다. 오늘의 방문 일정과 처리해야 할 주요 문건들을 살피다 보면 훌쩍 9시가 가까워졌다. 청와대의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아침 인사가 적막한 공기를 활기차게 바꾸어 놓았다. 나는 직무실 안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곤 했다. 부지런한 새가 신선한 먹이를 얻는다. 이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나는 게으른 퍼스트 레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자는 원칙으로 일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한 건의 민원이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이 편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보좌관들의 고생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머니의 행정은 나에게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다. 탁상 행정을 몹시 싫어하셨던 어머니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직접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하셨다. 현장 방문은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였다. 어머니와 함께 나환자촌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이를 들쳐입은 여인들이 우리 일행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손과 얼굴은 나병으로 이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티없이 맑고 깨끗했다. 어머니는 젊은 여인의 뭉그러진 손을 다정하게 마주잡았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수행원 한 사람이 기겁을 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여사님, 제발 악수만은 하지 마십시오.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병은 옮지 않아요. 불행 속에서도 밝게 웃을 줄 아는 저 여인의 미소가 참 곱지 않나요? 나에겐 그것만 보여요. 나 환자촌을 방문하고 나서 어머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셨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전국 37개 나환자촌을 선정하여 470마리의 시대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이 보낸 편지 한 통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내게 큰 귀감이 되었다.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이나 엽서, 편지는 반드시 어머니 손을 거쳤다. 보좌관들 손에서 처리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도 어머니 때와 달라진 건 없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날아드는 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그만큼 고된 노동이기도 했다. 그 역할은 간단하지 않았다. 책임,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어머니는 국민의 민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지원하는 일을 도맡아 하셨다. 그런 어머니는 청와대 내의 야당으로 통했고 청와대 안의 신문고로도 불렸다. 학자가 되기를 꿈꾸며 공부만 하던 내게 그토록 많은 일은
버거운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어머님의 행정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떠맡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나에겐 비상고란 없었다. 오직 막중한 책임만 있을 뿐이었다.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어머님을 잃고 적막감이 도는 청와대 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22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 나는 지난 시절을 접고 철저하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은 왔다.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야속한 봄이었다. 어머니와 산책하던 길가에도 새싹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심장 한쪽이 욱신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새 하얀 목련이 청와대 뜰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하루는 창문을 활짝 열고 봄바람을 즐기며 아버지와 차 한 잔을 나누던 중이었다. 아버지는 다른 날보다 유난히 말씀이 없으셨다. 20분쯤 흘렀을까 아버지가 문득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다. 목련은 너의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던 꽃인데 마음이 아프구나. 내 어머니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사로운 욕망을 내세워 재산을 모으려고 하거나 이득을 챙기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의 아내가 되고서도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 살던 때처럼 한결같았지.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작은 동산이 있는 곳에 집을 얻어 꽃과 나무를 가꾸며 살자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 소박한 바람도 이루어주지 못한 채 혼자 먼 길을 보낸 게 가슴이 사무칠 때가 많다. 그네야 너마저도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이 아팠고 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심정이었다.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잘 보살펴서 큰 자리를 메워야 했다. 어머님의 바람은 대한민국이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끼니 때 밥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 더없이 궁핍한 생활을 경험했던 어머니에게는 가난은 무엇보다 무서운 적이었던 것이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와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의 행렬, 거리 곳곳에 넘쳐나는 거지들. 어머니는 양팔을 걷어붙이고 아버지를 도왔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자 목표는 분명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었다. 하루는 경기여고 졸업반이던 근영이가 수업이 끝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교육회관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다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측은한 마음에 청와대로 들어오자마자
근영이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청와대로 그 소년을 데리고 오게 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낡고 해진 옷을 벗기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긴 뒤 머리카락을 손질해주고 손톱까지 잘라 주었다.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아이는 맛있게 먹었다. 가만 보니 지만이보다 훨씬 어린 듯했다. 아이의 안색은 파리하고 창백했다. 입술색이 푸르스름한 게 병색이 돌았다. 아이의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아이 곁에 앉아 숟가락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셨다. 아이의 눈에 가득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이는 귀여운 아기 새처럼 어머니가 올려주는 반찬을 냉큼냉큼 받아먹고 있었다. 배가 부르도록 밥을 먹고 난 뒤 아이는 형이 자신을 찾을 테니 빨리 돌아가 봐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비서실장을 딸려보냈다. 아이의 형을 만나면 반드시 일자리를 주선해 먹고 살 길을 열어주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다. 그날 밤 어머님의 직무실에는 새벽같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보았던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아픔과 연민, 미안함으로 가득하던 그 눈빛. 힘들 때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때처럼 혼자 깊숙한 속내를 꺼내놓곤 했다. 그럴 때면 어느 곳에선가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